이게 추세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집은 고령 세대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팔기 시작하면 매물의 양도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계속 이 고령 세대의 쉽게 말해서 아파트의 매도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이걸 주시해서 보고 있고, 이거는 한국의 주택 시장을 전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과거하고 다른 변화 조건입니다. 오늘은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총선이 지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는 분위기인데 현재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키워드 무엇일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유효 수요 감소입니다. 부동산을 보실 때 특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수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은 유효 수요가 중요합니다. 유효 수요가 뭐냐면 수요는 사고 싶은 수요와 살 수 있는 수요가 있는데 부동산은 살 수 있는 수요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사실 초등학생도 용돈 받아서 삼성전자 주식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고 싶은 수요와 유효 수요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부동산은 두 개가 큰 차이가 있어요. 강남의 아파트를 모두 다 사고 싶죠. 네. 그런데 살 수 없어요. 사고 싶은 거를 수요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에서는 최근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효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유효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걸 전제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능력, 예.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나고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시기도 한 걸 제가 봤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좀 부동산 시장의 변화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집값을 결정하는 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뭐 8만 가구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팔고 싶어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팔려고 시장에 나왔더니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면 집값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겠지만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니까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물은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내놓는 매물이 아직까지는 그 떨어진 가격,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접근할 만한 가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좀 그게 시간이 지나야 그게 시점이 오는 건가요? 네. 가격을 떨어뜨려야 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놓는 분들은 그렇게 가격을 떨어뜨리지까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집을 갖고 계신데 처음 내놓을 때 싸게 팝니까? 그렇죠. 아니죠. 네. 그래서 매물이 증가할 때는 초기에는 흥미롭게도 호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요. 그래서 마치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근데 거래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집을 팔고 싶은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거래가 잘 안 되면 이제 호가를 낮추기 시작하겠죠. 그런 현상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빨라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집 내놓을 때부터 막 저렴하게 내놓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뭐 제 집은 좀 최근에 뭐 보니까 10억에 거래되는 10억 원에 거래되는데 제 집은 9억 5천에 팔아주세요.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5%에서 7% 올려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이면 뭐 10억 5천만 원 내지 한 11억 그 사이에서 일단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보러 오면 왜 이렇게 집 안 보러 와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호가를 낮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유효 수요가 생기는 거죠. 살 수 있는 수요가 그러면 그 가격대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가격대에 거래가 되고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이슈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정치 이슈인데 야당이 압승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많이 내놓았는데 이것들이 표류할 거라는 그런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정책들이 좀 가장 영향을 받을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보면 법률 통과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변경이 안 됐죠. 네. 법안 그래서 통과돼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래서 기타 뭐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규칙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은 완화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선거를 앞두면서 엄청난 공약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오는 그 정책들이 야당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냥 발표가 됐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렇죠. 예. 하겠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은 대부분 앞으로 협의도 필요하고 또 국회의 논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일종의 변화도 불가피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 그건 뭐냐면 추후에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현재의 매매 가격보다 뭐 한 70%에서 65%그 사이 수준이잖아요. 근데 정부가 기존 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하면서 이거를 현실화 90%, 95%까지 현실화시키겠다라는 로드맵을 발표했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 법안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되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그런 정책들이 표류하고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정책과 함께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완화책들도 그동안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뭐 대표적으로 안전진단 면제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공약들이 나왔는데 뭐 협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서는 논란은 좀 적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야당도 사실은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법안도 제출하고 또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작은 그런 시행 관련된 방안에서만 협의만 되면 뭐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사항은 통과되지 않을까 예측하는데요. 사실 이게 정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렇죠.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은 좀 걸리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 빨리 추진하고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 추진 동력은 아무래도 좀 떨어진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 정부 안대로 그대로 되기보다는 뭔가 좀 더 협의 과정을 거쳐서 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맞다고 봐야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발표하고 하겠다는 정책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협의를 해야겠죠. 네. 그래야 통과를 시킬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제 뭐 꾸준히 제기되고 있던 건설사 이제 부실 PF 문제, 뭐 4월 위기론이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좀 이어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공식 통계로는 부동산 PF가 135조 원 정도 2023년 말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한 1년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만기가 돌아와도 만기 연장을 해줬어요. 네. 그리고 일부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이자 후불제 같은 것을 적용해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1년이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이제 올해 4월 이후부터 네. 공교롭게도 그렇게 도래하는데 과거하고 좀 다른 점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1금융권이라든지 2금융권이라든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PF는 뭐 연착륙이랄까요? 어쨌든 가능은 보여요. 그런데 지금 파악이 안 된 부동산 PF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파악이 안 돼 있네.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에서 문제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좀 근본적으로 이 네.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쉽게 말해서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이에요. 비싸게 사니까 분양가를 계속 올리지 못하니까 분양이 안 되고 사업의 진행조차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 거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첫 번째는 갑자기 또 부동산 시장이 엄청 좋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아파트를 100대 1 나오거나 네. 이런 경쟁률이. 예, 특히 지방 같은 데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 구조조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아직 산정이 안 돼서 불확성이 되게 크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4월 위기설이다, 5월 위기설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위기는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뭐 한국의 금융 시스템의 위기는 아니고 건설사나 시행사의 위기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이 위기라는 수준을 어느 기준에 두냐에 따라서도 조금 이 상황을 좀 판단하는 이렇게 달라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를 위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예. 저는 위기를 규모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규모 두 가지로 저는 위기를 정의하는데 첫 번째는 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위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PF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예상은 돼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는 우리가 모르는 PF들에서 터지면 그런 게 위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규모를 떠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확산될 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년 전에 강원도에 이제 놀이공산에 PF 네, 문제가 네. 생겨갖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뭐 그게 규모가 2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의 그 PF 문제 때문에 시중금리가 폭등하고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완전히 냉각된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네. 규모가 적어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의 위기인데 저는 지금 부동산 PF가 이런 위기 측면에서 0%가 절대 아니다. 확률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들 좀 더 이제 정부가 또 어떻게 대처하고 또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또 다른 이제 또 부동산 시장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금리일 것 같아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또 쉽게 내려오지 않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금리가 더 쉽게 내려오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기대와 달리 움직이는 이유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전 기대를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요. 기대를 너무 빨리. 네. 사실 금리가 올라간 게 이제 한 1년, 뭐 1년 반, 2년 정도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물가가 의미 있게 내려가지 않으면 금리도 내려가지 않을 텐데 네. 자산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면 좋겠다 이런 희망들이 너무 시장에 많이 그렇죠, 아무래도. 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희망이 그러니까 정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내려갈 거를 기대하는 그 뭐랄까 그 정도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내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무주택자가 있으면 누가 더 금리 인하를 강절히 원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빚으로 집을 산 사람. 그렇죠. 내 당장 지금 대출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뭐 금리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물론 관련이 있지만 그러니까 열망 차원에서 그러니까 훨씬 더 크잖아요. 이런 열망들이 시장에서 막 전망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시장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가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닌가가 문제라고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쉽게 지금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이 이유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임금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물가를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주택 비용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근데 주택 임대료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지면 안 되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미국 금리가 뭐 유지가 되거나 더 올라가거나 하더라도 우리나라 금리만 따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2%포인트가 낮은 상황이고요. 네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인하에 대한 여지가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5%면 뭐 4%도 내릴 수 있고 3%도 내릴 수 있고 2%도 내릴 수 있고 1%도 내릴 수 있고 이렇게 레인지가 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내릴 수 있겠어요? 그 인하폭이 작을 수밖에 없겠네요. 폭도 작고 속도도 느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이 내린다고 그래서 한국이 바로 내리고 훨씬 빠르게 내릴 거다. 이거는 아니고 5보다는 3이 더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제 하는 총재도 어떤 말을 하냐면 뭐 미국의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물가도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또 한국의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한국의 그 장바구니 물가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자 물가보다 높은 거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대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내가 향후에 물가를 어떻게 기대하는 거에 따라서 현재 물가가 또 결정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올라간다고요. 예. 그렇죠. 예. 예. 당장 내가 슈퍼 가서 사오는 금액이 체감이요. 달라지니까, 예, 그렇게 하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가가 이게 쉽게 안 떨어지고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일종의 기대가 더 커지면서 쉽게 물가가 안 잡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뭐 빠르게 인하되기는 좀 어려운 거죠. 네, 실제 이제 뭐 금리가 내려와도 뭐 당장 집값 반등으로 이어지거나 집값에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의견도 들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또 그런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아셔야 될 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금리 인하가 집값을 올리거나 금리 인상이 집값을 내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가 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인하돼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금리가 인하돼서 주택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수요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가도 집을 살려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금리가 인하됐다고 집값이 올라가요? 아,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빼놓고 얘기해요. 중간 단계가 필요한 네. 건데. 예.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빠지는 게 아니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집값이 빠지는 거잖아요. 이 중간 단계를 빠뜨리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금리 인하가 주택 수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금리 인하 폭이 크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 때문에 내가 뭔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대출이 증가하고 그리고 집값이 살만한 주택이 많아서 이런 어떤 동인이 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폭이 뭐 0.25% 포인트 정도 내려가고 이런 게 과연 주택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저는 조금 아닐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서 4%로 떨어져요. 무려 3% 포인트가 하락했는데 그때 집값 하락폭이 제일 컸습니다. 근데 왜 금리가 인하되는데 왜 집값이 빠졌어요? 네. 금리가 인하돼도 집을 안 사고 안 사니까.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집값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도식화해서 금리 인하되면 집값 오를 거야. 금리 인상되면 집값 빠지겠지. 이렇게 도식화하는 건 사실 좀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집을 팔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더 크고 또 살려는 사람들은 너무 오른 가격 때문에 살 생각이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영향을 좀 덜 받을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경기가 위축되고 안 좋은 상황이 있어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됐다고 그래서 나 가게도 안 되는데 가서 집 사고 이럴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게 지금은 결국에 물가가 다시 떨어지고 경기가 위축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만 보고 막 집 빨리 사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집값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그 한국 고령층이 집을 팔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어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주택 소유의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뭐냐면 고령 세대로 갈수록 부동산 비중이 올라가요. 그래서 65세의 가구주에 부동산 자산 비중을 보면 거의 81%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고령 세대들이 퇴직도 다가오고 있고 소득도 줄고 그 대신 소비는 뭐 쉽게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 개연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고령 세대의 일종의 그 매매되는 매각되는 비중에서 뭐 10년 전에는 고령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안 됐는데 최근에 30% 중후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물건 중에서 고령 세대가 갖고 있는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추세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집은 고령 세대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팔기 시작하면 매물의 양도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계속 이 고령 세대의 쉽게 말해서 아파트의 매도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이걸 주시해서 보고 있고 이거는 한국의 주택 시장을 전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과거하고 다른 변화 조건입니다. 예. 이 때문에 그러니까 매물은 더 늘어나고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령세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세대가 고령 세대가 집을 팔면 쉽게 말해서 뭐 3, 40대나 아니면 뭐 50대나 이렇게 집을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집을 충분히 못 사준다면 네. 그러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죠. 파는 사람은 많고 살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계속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저는 한국의 부동산 소유 구조상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 계속 들고 갈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